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호가 원리고요. 원리. 예. 원래 이거는 여러분 잘 알죠? 이건데 요거보다 레벨이 하나 올라간 거예요. 원리. 뛰어넘자 이거. 세상의 모든 이치를 뛰어넘자. 예. 그래서 호를 그렇게 제가 쳤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닉네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이름은 이재환입니다. 자, 반갑고요. 자리구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을 해봐야겠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아마 홍정현 교수님이 시연어는 뒤쪽에서 해주셨어요. 보니까. 제대로 다 안 하고, 그냥 간략하게 시험에 관련된 것만 그냥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과연, 사실 시험을 부원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자리구조 시험 봤을 때는 뭘로 나오냐면 가상언어로 나왔습니다. 가상언어가 뭔지 알죠? 스팍스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냥 언어예요. 그러다가 몰랐죠? 코볼-포트란으로 될 수가 없는 게 자료구조 문제의 알고리즘은 절대로 코볼-포트란 베이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포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소 개념의 의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포트란은 또 왜 안 되냐? 배분이 안 됩니다. 메모리의 동적 할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의 언어들은 메모리가 전부 뭐예요? 정적 할당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메모리를 그때 잡자. 그게 동적 할당이잖아요. 자, 동적 할당의 메모리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미리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테스트를 조금 해보려고 이제 이게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를 어떻게 쪼개서 쓰느냐? 자, 6개로 쪼개서 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면 그걸 번역을 하면 뭐가 생기죠? 기계어가 생기죠? CPU가 알아듣는 이진수가 생겨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 세그먼트라고 그래요. 코드 세그먼트. 기계어 코드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영역이에요. 세그먼트 방식으로 하거나 대형 시스템 페이징 기법을 쓰고요. 일반적인 PC에서는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씁니다. 페이지와 세그먼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운영 방법이에요, 메모리. 자, 그럼 우리가 기계어 코드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료를 처리하려고 프로그램 짠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처리해야 될 기억 장소를 미리미리 확보해 놔야겠죠? 그거를 정적 기억 장소라고 합니다. 정적이라고 그래요. 그 정적인 걸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세그먼트예요. 정적 자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스태틱하고 쓴 것도 있죠. 스태틱이라든가 스태틱, 인테저, A, B, C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정적의 의미를 가진 기억 장소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정적 많이 써요. 이 데이터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면 당연히 정적으로 담는 게 좋겠죠. 잠깐 쓰고 버려도 되는 건 뭐예요? 그럼 당연히 동적으로 하죠. 메모리가 낭비가 되니까 동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적으로 처리되어질 자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도와주자. 보조, 정적 자료에 대한 처리를 좀 더 보조 역할을 해주자. 그래서 엑스트라 세그먼트라는 게 생깁니다. 엑스트라 세그먼트. 엑스트라 역할하는 거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되어진 걸 명칭이 뭐예요? 스택이죠? 네, 스택이에요. 스택 세그먼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스택 세그먼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동적으로, 그러니까 스택 세그먼트, 왜 스택? 자, 스택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동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죠? 스택은 LIF로 운영되는 거 아시죠?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이거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동적 영역이 있습니다. 힙이죠.
힘영역이에요. 근데 운영 방법이 뭐예요? 힘영역이라고 붙여진 영역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링크드 리스트로 운영이 됩니다. 비행방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다 엮여 있어요. 아저씨 방 5개 주세요. 그럼 방 5개가 쭉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진 거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불연속이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연속이 되는 거죠. 물리적인 불연속이 바로 링크드 리스트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빈 공간들을 연결고리를 지어서 순차적인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동적 기억 장소예요. 그게 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비행기로 얘기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던 여행을 갈 때 물건을 기내에 가지고 타지 않죠. 물건을 항상 화물칸에 맡겨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이꼬로 코리아다. 이걸 뭐라 그러죠? 스트링이라고 그러죠. 문자가 나열됐다. 그러니까 더블 쿼테이션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문자가 문자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스트링의 개념이에요. 뭐 여기에 꼭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124 이거하고 이거는 엄연히 다르죠? 이건 뭐예요? 정수 숫자고 얘는 문자예요. 문자잖아요. 자, 우리는 이 문자를 뭐라고 그래요? 저런 문자들, 저런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여진 문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리터럴이라고 그래요. 리터럴. 아시죠? 리터럴이에요. 그래서 정엄들이 들어있는 영역이 바로 뭐냐? 바로 리터럴 테이블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물칸이에요. 이게. 화물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프로그램 짜면 기계어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를 화물칸에 맡기고 이 자리에 주소로 바뀌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무슨 일인지 아시죠? A 이꼬로 5다. 이것도 리터럴이에요, 사실은. 직접 A방에 5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실행할 때 A를 5를 A가 집어넣는 거지 기계어로 번역이 될 때 5를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행 명령이에요. 상수, 그러니까 리터럴이 일종의 상수예요, 상수. 문자 상수예요, 이거는요, 그죠? 문자열 상수. 이건 정수형 상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리터럴 테이블. 이렇게 6개로 운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는 사실, 홍계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료가 어떻게 생겼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봤자 뭐밖에 없어요. 이진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자료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알고리즘.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려워요. 아무리 영화배우 예쁜 여자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나리오가 좋아야 돼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시나리오가 좋아야 좋은 게임이에요. 그죠? 그래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 차근차근히 2개월간에 걸쳐서 모르겠어요. 왜 그만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대리고 그냥 저도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신신당부하셔가지고 그냥 끌려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공무원 시험도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가겠죠. 전산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보는 과목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인 거 분명해요. 틀림없이. 계속 갑니다. 가는 게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제는 자료가 워낙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이래서 학원에 와서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안 돼요. 학원 운영이 안 되니까. 저번 지금도 보시면 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2달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뭐, 겹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정리한다. 저는 좀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시험이.
이해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은 그냥 이해도 못하고 계속 그냥 연습만 하는 것보다 원리를 터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원리를 이해하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합격을 하는 게 뭐냐면 되게 뭘 배워요? 노하우를 배우는데 아니에요. 노하우는 뭐냐면 기술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노와입니다. 왜? 왜냐가 중요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과학자입니다. 기술자와 과학자의 차이점이에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되게 쉬워요. 까먹었다. 그럼 지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노하우는요, 까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까먹는 걸 끝나는 거야.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노하우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까먹어도 자기가 스스로 공식을 유도해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시험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는 점점점 보편적으로 좋아졌지만,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가상언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제가 아마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어요. 전산과 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전에는 되게 뭘로 했냐면, 코볼, 포트란, 특히 포트란으로 많이 했어요, 포트란. 과학기술용 언어죠. 포뮬라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서. 이러다가 그 자료구조 체계에 보면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니까 구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던 거예요. 포트란 안 되거든. 배부름도 안 되고, 포인터도 안 되고, 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언어를 쓴 거예요. 가짜로. 그러다 나온 게 뭐예요? 파스칼이에요. 포인터가 됩니다. 파스칼은. 난리가 났죠. 전산과 학생들이 떼거지로 물었어. 학원 돈 벌었어요. 그래서.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파스칼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자료구조책이 가상언어로 썼다가 파스칼로 썼다가 C로 바뀌었어요. C가 나오니까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포인터가 되는데 얘가 깔끔해요. 이게 이제 나오기는 1971년에 나왔지만 활성화가 된 거는 1986년 정도. 그래서 탄생을 보면 40년이 됐어요. C 언어 누가 만든지 아시죠? 데니스 리치. 데니스 리치가 만들었고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도 C 언어로 돼 있죠? 거의 80%가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70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간의 이목을 못 끌었습니다. 워낙 유명하십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C 언어로 사랑받고 있죠? 물론 최근에 언어 개념이 객체지향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C++, 비주얼 C++, 자바, 파이썬 등등 나오지만 그래도 자료 구조 문제는 자바로 내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포인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클래스를 객체를 그냥 갖다가 짜집기 하는 개념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 보면 짜집기의 귀재들입니다. 기가 막혀요. 어디 갔다가 그냥 다 주워다가 그냥 붙이고 잘 붙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처럼 C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2016년도 올해 나왔던 C 언어가 6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C 언어 유형으로. C 언어를 물어본 건 아니야, 다. 자료 구조를 물어본 거야. 그 물어보는 표현을 C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계속 C 언어로 트리 구조라든가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은 트리에 대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되부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일 거예요, 주로. 자료 구조에서 나오는 알고리즘들, C 언어로 구현한 형태의 문제를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제 옛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출제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상언어가 나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C 언어도 조금 나오고, 그래 이제는
좀 아마 출제 이론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완벽하게 시온호로 구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온호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시온호를 정확하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자바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바는 정말 좋은 언어이긴 해요. 객체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추상, 그러니까 이 자료는 자료인데 어떤 자료예요? 객체 자료가. 객체 자료라는 말이 이제 우리 다른 말이죠. 추상 자료잖아요. 그죠? 추상 자료 별거 없어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상 자료에. 메소드가 끼어 있잖아요. 순수하게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메소드가 끼어들어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문제,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30몇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아마 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 번호로 되어 있는 것만 10분 동안, 둘레, 여섯, 여덟, 10문제잖아요. 이 번호로 되어 있는 것만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짧게 10분 동안.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일찍 오신 분은 다 풀었지만 2번, 6번, 9번, 13번, 16, 17, 20, 24, 29, 32 요거를 10분 안에 풀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테스트를 해보서 많이 아시면은 짧게 할 거고 모르면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하면 돼요. 그냥 뭘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개념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뭐 이제 10문제인데, 이거는 뭐 오늘 다 완전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요. 자, 2번 문제는, 자, 답이 뭔지. 1번,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분인데, 1번, 2번, 3번, 4번. 4번. 이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여러분들 시언어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또. 중지 계산. 하나마나 계산하지 말자, 이거죠. 할 필요 없는 뭐래요? 우리가 수식이 쭉 있다가 보면, 숫자가 나오는 결과는 끝까지 계산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가 참과 거짓이 나오는 것은 이미 참이 됐던 거짓이 됐던 결정이 나면 안 해도 되죠. 하나마나 계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물어본 문제예요. 중지 계산이 어디까지 중지하느냐? 하나마나를 만날 때까지가 중지하는, 그죠?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거.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상에서 이런 형태는 절대로 쓸 일이 없습니다. 시험이니까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시나요? 그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하기, 그러니까 일증과 일감소라는 연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 있는 식은요, 중지 계산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다만 뭐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면 일증과 감소가 될 거고, 안 하면 일증과 감소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어본 문제예요. 프로그램상에서 절대로 안 나타나, 이런 거는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실제 알고리즘은. 그러나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지계산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나 모르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나중에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많이들 틀리셨죠, 그렇죠? 네. 다 하셨을 거야, 그렇죠? 다 일증가가 됐겠다.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렇게 답이 나와요.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거든. 네. 이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일증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X만 일증가고 YZ는 일증가를 안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할 필요 없는 건 안 한다, 이거. 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럼 6번 문제. 자, 6번 같은 문제는, 어떤 문제의 개념이냐면, 되부름이죠. 네, 되부름 문제예요. 이거는 단골 메뉴입니다. 어느 시험이든지 되부름에 관한 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파스칼 강의를 전산과 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을 때, 배울 때, 정말 대단했어요. 야, 되부름이, 사실
평소에 되부름을 구현해볼 수가 없었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되부름이. 어떻게 좀 돌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파스칼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풀어본 문제, 되부름 문제를 해결해 본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할까? 저도 시언어로 88년에 주식지회 프로그램 짠 사람인데 되부름 때문에 전산학과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사실은. 구현해 보려고. 되부름 문제입니다. 자, 이거 답은, 자, 1번이라고 생각하지. 1번, 2번, 3번, 3번 두 번, 4번. 정답이 안 나왔네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되부름 문제는 눈으로도 풀려야 돼요. 자,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되부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게 함수잖아요, 하나에. 자기의 이름이 바보다. 바보라는 함수예요. 근데 이 안에 바보가 또 있어요. 바보가 바보를 호출한 거죠. 그러니까 재규정 호출이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함수 내에 자신의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이게 이제 재기함수, 그죠? 리커시브, 되부름 함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하나 그려가지고 이 바보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아닌 똑같이 생긴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K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K가 있지만 이 K와 이 K는 서로 다른 변수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출력이 어디에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되부름 함수의 출력이 자, 되부름보다 앞에 왔나요? 뒤에 왔나요? 뒤에 왔죠? 대부분의 시험들이 출력을 뒤에다 놓고 물어봐요. 헷갈리거든. 앞에다 놓으면 쉬워요. 왜? 호출을 하면서 출력을 하면 쉬운데 뒤에 오면 언제 찍어요? 되돌아가면서 찍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되돌아가면서 찍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뒤에 만약에 있으면 이걸 앞으로 올리세요. 앞으로 올리시라고요. 어떻게 되죠? 가면서 찍죠? 가면서 찍는데 그거를 거꾸로 찍으면 뒤에다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 차이예요. Q냐 스택이냐 그 차이예요. 가면서 찍으면 Q가 되고 되돌아가면서 찍으면 스택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출력이 오면 이해가 잘 안 될 게 뻔해요. 앞에다 놓으세요. 돌아가면서 찍지 말고 가면서 찍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말 속에 들어있어요. 답이 스플릿. 스플릿의 개념이 뭐냐면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수들만의 고부로 하는 알고리즘을 알아두세요. 그러면 따지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어차피 되부름 함수는 분명히 뭐가 돼서 그 속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이에요.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불규칙한 건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모든 알고리즘은 뭐가 있다? 규칙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냐? 아, 이거는 소인수 분해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니. 대개 알고리즘 보면 이제 되부름에 대한 뭐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 이렇게 되부름에 관한 거 보면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 일반적인 수학적,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 아마 그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600하고 700얼만가를 인수로 줘가지고 되부름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두 개에 대한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 우리 설명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016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금부터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PPT를 오늘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PPT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면 돼요. 이제 막판인데 뭐 그냥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제가 강의 말을 안 해도 그걸 보기만 해도 그냥 이해가 된다. 왜?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PPT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설명해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지금 NCS 제가 그 강의를 요즘에 이제 많이 준비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 칠판에 쓰고 막 한참 쓰고 난 다음에 뭐 설명은 쓰는데 20분, 설명은 5분, 그리고 지우는데 1분. 시간 다 깎아먹어요. 제가 좀 수고를 하더라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엑기스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쓰는 과정을 PPT로 다 만들었으니까.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행운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리니까. 열심히 한번 배워보세요. 자료구조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요즘에 알파고 많이들 하잖아요. 지금 알파고.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000명의 두뇌와 10,000개의 두뇌와 한 사람이 실력자와 경쟁을 벌인 건데 당연히 1대 10,000. 당연히 이기죠, 많이. 그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알파고가. 말은 거창한 게 인공지능인데 무슨 얼어 죽을 인공지능 아니에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가장 좋은 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둑을 잘 둬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세돌이에요. 어려서부터 바둑 잘 둬가지고, 야, 나는 이제 프로 기사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1등하면 수익, 1년에 뭐 수익이 뭐 한 5억, 10억 되겠다. 그것도 이제 뭐 성공해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자왕은 뭐예요? 바둑을 좋아했어요. 아마육단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알고리즘에, 즉 컴퓨터에 관심을 가진 게 바둑을 잘 두면서 이걸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알파고입니다. 6천억에 팔았어요. 구글에다가. 6천억. 바둑 두려고 짠 프로그램 아니에요. 구글이 왜 샀을까요? 이벤트성 사업에 그래, 이벤트. 야, 그 알파고가 대단하다. 이걸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돈벌이에 쓰려고 짠 겁니다. 가능성을 본 거죠.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얘를 가지고. 로또 복권을 산다든가. 돼요.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의 이벤트성 사업은 혹해야 될 사람. 그거 좋은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벤트가 전부 다 뭐예요? 혹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우리는 예쁜 여배우 갖다 내세우는데 절대로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제대로 된 이벤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에 나왔던 인공지능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 체스. 유럽에서는 체스를 많이 두죠.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러시아의 체스의 대가가 있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체스의 대가입니다. 18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체스를 잘 둔 사람이에요. IBM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알파고가 구글에서 도전장 내민 것처럼. 이세돌이한테, 야, 나하고 바둑 떠볼래? 이 얘기예요. 멋지잖아. 이벤트잖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똑같아요. 10몇 년 전에 IBM에서 딥블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게 뭐냐? 체스 프로그램이에요. 18년 동안에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게리 카스파로프한테 도전장을 내밀어서 이겼어요.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IBM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팔았느냐? 그 체스 프로그램을 이김으로 인해서 RS6000이라는 IBM 컴퓨터 모델이 있어요. 몇 억짜리 컴퓨터예요. 몇 억짜리. 6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몇 억짜리 PC 팔아봤자 수억 대 팔려도 이 매출액 안 나와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검증을 한 거죠. 이 컴퓨터 대단하구나. RS6000이라고 해요. 그 모델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화성 탐사선이 뜰 때 화성 탐사선하고 통신을 담당했던 컴퓨터가 바로 이 컴퓨터예요. 미국 정부에서도 사준 거야.
능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이벤트성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약삭 빠르게 벌써 이제 딥젠고 나왔죠? 알파고하고 똑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봐도. 그죠? 조치훈보다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조치훈이하고 지금 아마 1승 1패인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1승 1패. 그러니까 구글이 대단했던 거야. 아자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6단인데 이 사람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래서 6천억에 팔았어요. 이게 돈이 되거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돈이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예요. 자, 이세돌이가 될래? 알파고가 될래? 당연히 알파고가 더 훨씬 더 이익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열을 내고 개발하는 이유가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 혹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짜면 다 산단 말이에요. 알파고는 잘 안 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기업에서 삽니다. 야, 그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이거 비싸니까. 기업에서 사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공부하니.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자료 구조예요. 로봇의 미로 찾기. 알고리즘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미로 찾기 게임, 로봇가, 거기다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빠져나가는 미로 게임.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돼요. 가운데 찾기.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돼요. 단순해요, 알고리즘 사실. 그 이제 구현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랭귀지를 알면 쉽게 구현이 가능해요. 알고리즘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딱 보고 지금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니까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소수가 뭐죠? 2죠. 자, 2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2가 나눠지고 몫이 얼마가 되죠? 63이 되겠죠? 자, 63, 이게 몫이잖아요. 그죠? 그 몫을 다시 뭐예요? 제일 먼저 나누어질 수 있는 소수가 뭐죠? 2가 아니라 3이죠? 저 3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뭐가 되나요? 21이 남죠? 21이 또 뭐예요? 몫이죠? 이 몫이 또 제일 먼저 나눠지는 숫자가 뭐예요? 3이죠? 그 뭐가 남아요? 7이죠? 자, 7이 제일 먼저 나눠지는 소수가 뭐예요? 7이죠? 자기 자신의 수로 나누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소인수분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찍었어요? 되돌아가면서 찍었어요? 출력이 나중에 왔죠? 그래서 7332가 찍힌 거예요. 가면서 찍었다면 2337인데 되돌아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7332예요. 이건 눈으로 빨리 푸셔야 돼요. 이걸 하루 종일 따져가지고 하면 뭐예요? 1분 안에 풀었는데 2분에 풀었다. 어떻게 된 거죠? 한 문제 틀린 겁니다. 못 풀었으니까. 그쵸?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하우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연습의 개념은 노하우예요. 의미 없어요. No why. 원리를 알고 풀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대부분 문제는 단골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7332가 정답이에요. 7332. 소인수분의 알고리즘. 이렇게 하나만 풀어두면 딱,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의미가 뭐야, 이거? 몫이잖아요, 뭐. 그죠? 숫자를 i로 나눈 결과는 뭐예요? 정수끼리 나누면 뭐가 나와요? 몫이 나옵니다. 나누기는 두 가지의 나누기가 있어요. 몫과 나머지가 같이 구해지는 나누기는 실수형 나누기고요. 정수 나누기는 결과가 몫만 나와요. 나머지 떨궈져 버립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나머지만 구하는 연산자가 따로 만들었잖아. 퍼센트. 그죠? 굉장히 연산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몫과 나머지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7번 문제도 마찬가지 대부분 문제예요. 12와 4, 요거는 기가 막힌 문제인데요. 17번은 풀진 않았지만 7번도 12와 4의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이에요. 최대 공약수 12와 4의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4죠? 그 답이 4예요.
대부분의 되부름에 대한 알고리즘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억지 춘향식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다른 건 아까 2번과 같은 경우는 억지 춘향으로 물어보는 거지만 되부름 문제는 억지 춘향이 없어요. 알고리즘이 반드시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대부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해요. 8번도 대부름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9번은 우리 2016년에도 나왔는데 2016년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자, 연산할 때 정수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뭐냐? 정수에다가 정수를 뺄 수도 있어요. 물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죠. 그죠? 우리 가감수, 세상의 모든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은 가장 핵심 연산이 4개, 가감승제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기가 막히게 구워 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수식을 뜯어봐도 뭐로 돼 있다? 가감승제로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정수끼리 더하거나 뺐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주소에다가 정수를 더할 수도 있고요. 주소에서 정수를 뺄 수도 있고요. 주소에서 주소를 더할 수도 있고요. 주소에서 주소를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6가지 형태의 모양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인터, 주소가 포인터잖아요. 포인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포인터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2개는 언제나 해왔어요. 당연히 정수에다 정수를 더하면 정수겠죠. 그죠? 정수에서 정수를 빼는 것도 당연히 정수죠. 우리가 그런 일상에서 썼던 숫자들에 대한 연산은 다 더하기 빼기 알고 있는 연산대로 다 돼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왜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쓰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에다가 정수를 더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정수를 얻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주소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뭐냐? 주소인데. 자, 주소가 만약에 저하고 아마 이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주소는 없어요. 이런 주소는 없죠. 자료는 있어도, 숫자는 있어도 이런 주소는 없습니다. 주소는 어떤 주소예요? 양의 주소밖에 없습니다. 주소는, 음의 주소는 없어요. 음수 주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0번지도 없어요. 주소가 0이라는 건 뭐죠? 가리키는 곳이 없다를 의미하는 널 포인트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할 때 내가 누구네 집을 가르치고 누가 또 누구네 집을 가리키죠? 가리킨다라는 건 주소예요. 근데 그 주소가 500이다 그러면 500번지를 가리키는데 0이다 그런 거예요? 가리키는 곳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의 자료 구조에서는 널을 이렇게 꺽쇠로 표시했어요. 근데 지금 그냥 숫자 0으로 해도 돼요. 이래요? 주소로서의 0이에요. 숫자 0은 숫자 0이지만 주소로서의 0은 의미가 뭐다? 널 포인터, 가리키는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터미널, 트리 구조에서 마지막 터미널 노드에 더 이상 난 내 밑에 자식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소는 무슨 주소예요? 0번지를 표시해주면 되죠? 그럼 무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터미널 노드이다 그런 얘기예요. 난 내 밑에 자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소로서의 0은.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100이 주소인지 자료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네 분하고는 약속을 할게요. 네모를 그려놓으면 이거는 자료입니다. 사각형 안에다가 쓴 숫자는 자료로서의 100이에요.
근데 동그라미를 그려드는 뭐냐? 이건 주소입니다. 그럼 구별되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저도 맨날 헷갈린 거야, 그냥. 이게 주소였는지. 물론, 이게 주소인지 자료인지를 뭘 보면, 선언절에 가보면 그 변수가 자료 변수냐, 포인터 변수냐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방이 네모냐, 동그라미냐는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인테자 A하고, 콤마, SLS급 B 이렇게 썼다. 그러면 A는 뭐예요? 자료형 변수예요. 근데 별이 하나라도 붙으면 뭐다? 포인터 변수예요. 그럼 별을 2개 붙이면 뭐냐? 일단 하나 이상 붙으면 포인터 변수로 맞는데 별을 2개 붙인 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중 동그라미예요. 그럼 이중 동그라미 하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를 풀어보면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얘가 B인데 얘가 주소가 100이다. 그 100번지를 가요. 그 여기 200이 들어있다. 200번지를 가요. 200번지에 네모가 있다. 그런 얘기. 최종적인 자료는 궁극적으로는 자료를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주소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지 주소 자체를 찍어보거나 이건 의미 없어요. 주소를 이용해서 어딘가를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테이블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자료가 2번을 가야 자료가 있다는 것은 2차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2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은 한 번만에 가면 찾아 자료가 나오고 2차원 배열은 2번, 3차원 배열은 3번이죠? 그러니까 대괄호 하나와 에스테리스크 하나는 등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언어의 책은 뭐예요? 배열과 포인터를 같은 단원에다 집어넣어요. 포인터가 배열이고 배열이 포인터예요. 사람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지 실제 컴퓨터는 뭘 이용하다? 포인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재밌고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언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문법이요? 간단해요. 문법은 30분이면 끝나. 시언어에는 이런 명령어가 있다. 연산자가 있다.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가 알고리즘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구슬이 성화를 해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자, 이거 이제 그래서 저랑 약속했어요. 자, 동그라미와 네모의 차이는 뭐냐? 바로 자료와 주소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게 네모 100이에요. 이게 1이에요. 그럼 뭘까요? 어떤 의미죠?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더한 거니까 첫 번째 형태죠? 이거 100일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주소에다가 정수를 더했다. 자, 이게 100이 동그라미예요. 더하기 얘는 네모예요. 이렇게 더하면 이거는 100일이 아닙니다. 아, 100일일 수도 있어요. 100일일 수도 있고 102가 될 수도 있고 104가 될 수도 있고 108이 될 수도 있는데 다 결과는 동그라미입니다. 결과가 주소예요. 자, 이걸 의미부여를 해드릴게요. 왜 이런 계산을 하느냐? 이 주소로부터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요만큼의 블럭을 간 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니네 집 옆집이 몇 번지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거? 네. 한 블럭 떨어진지, 만약에 이게 뭐예요? 2블럭 떨어졌다,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얘가? 배열의 첨자와 같은 의미예요. 배열의 첨자와 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배열의 첨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빼는 건 뭐예요? 자, 이거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의미로 해석해봐요. 100번지로부터 왼쪽으로 한 블럭 떨어진지 99번지가 될 수도 있고 98번지가 될 수도 있고 96번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네 앞집이 자신의 방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컴퓨터가 바이트 머신이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있는 절대 번지는 바이트 단위로 부여되어 있는 번지예요. 바이트 단위로. 그러니까 방 하나의 크기가 2바이트면은 주소가 둘 감소가 되거나 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바이트 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워드 머신이 아니라 바이트 머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주소에서 정수 빼는 건 이해됐죠? 방향이야, 방향.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6개 중에서 유일하게 연산의 의미가 안 되는 것, 즉 비논리적인 것, 이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주소에다가 주소를 더하는 목적이 뭔데? 의미가 없어요. 뭘 구하려고? 주소에다 주소를 왜 더해요?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왜? 주소에다 정수를 더해도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에다 주소를 더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만 유일하게 안 돼요. 주소끼리는 더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게 의심,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실력을 못 믿으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실습을 다 해보세요. 비주얼 C++ 하시던 터보 C로 하시던 다 해보시면 됩니다. 저 다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안 되기 때문에 비논리 에러입니다. 이런 연산은 한번 더 해보세요. 주소끼리 더 해보세요. 안 돼요. 자, 근데 주소끼리 빼면 뭐가 나올까요? 정수가 나와요.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얘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세요. 주소끼리 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니네 집과 우리 집이 몇 블럭 떨어졌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니네 집하고 우리 집 몇 블럭 떨어졌냐 이거야. 첨자의 뺀 결과, 첨자를 뺀 결과를 얻고자 함이에요. 얼마만큼 떨어졌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16년에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164번지고 하나가 100번지예요. 그럼 주소끼리 뺐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얼마냐면 16바이트니까 원래 4예요. 사실은. 주소끼리 뺐으니까. 164번지에서 100번지를 빼면 그 문제에서 나온 거는 한 집이 16바이트였어요. 구조체를 선언했기 때문에. 구조체를 선언한 게 한 덩어리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게 16바이트였거든요? 그 4블럭 떨어진 집의 주소가 164번지잖아요. 번지로서는. 그러니까 164라는 번지에서 100이라는 번지를 빼면 뭐냐면 64가 아니라 4예요, 원래. 근데 그냥 말로 물어봤어. 자, 이 번지와 이 번지의 차이가 얼마냐라고 그렇게 그냥 단순히 물어봤어요. 사실 조금 비논리적이죠. 잘못 물어본 거잖아요. 주소끼리 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걸 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소끼리 뺀 목적은 뭐예요? 몇 블럭 떨어졌냐를 물어보는 게 근본적 취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살짝 그렇게 그냥 만약에 시험에 앰퍼샌드 A배열의 네 번째와 앰퍼샌드 A배열의 0번째 거를 빼라 그러면 64가 아니라 4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 이거는 출제자도 알아요.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다양하게 이 주소에 관련된 연산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일단 이제 설명 차차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9번의 정답이 1번이 된 겁니다. 9번은 답을 뭘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PTR2와 PTR1을 빼면 얼마가 되느냐? 4가 된다. 4블럭 떨어진 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원래 시어노에서 롱방은 시어노가 탄생이 될 때는 16비트 머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데니스 리치가 처음에 C를 만들 당시에는 16비트 2바이트 머신이에요. 그래서 인테자가 2바이트가 되고 그거에 배가 된 롱이 4바이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바의 문법은 시어노잖아요. 자바는 다르죠? 인테자가 뭐예요? 4바이트. 롱이 8바이트죠? 그건 하드적인 사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워드가 자, 여러분들 그 전산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워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워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고 니블이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바이트가 모여서 자,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될까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립니다. 바이트에서 또 모인 게 자, 이 크기가 불규칙 크기. 불규칙하고 규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바이트가 필요한 만큼의 바이트가 모인 거는 불규칙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고정된 크기로 모이면 규칙인데 불규칙은 뭐라고 그래요? 레코드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워드라고 그래요. 이거를. 달라요. 그래서. 그죠? 레코드와 그 다음에 레코드가 아니라 필드구나. 죄송합니다. 네. 필드. FILD. 그래서 필드가 모이면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이면 파일이 되고 그죠? 아시죠? 파일이 모이면 뭐가 되냐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원적인 구조가 파일이고요. 2차원적인 구조로 모아놓은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테이블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그죠? 여기서 끝나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워드가 세 가지가 있죠. 하프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풀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워드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워드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CPU에 의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크기가 워드예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크기예요. 여러분들 숟가락,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 먹어야 되죠. 티스푼으로 밥 먹으면 안 되죠. 짜증나죠. 주먹으로 퍼먹으면 입 찢어지죠. 자기 입에 딱 맞는 숟가락이 저기죠. 그게 워드예요. 한 번에 떠먹을 수 있는 양의 크기를 뭐라고 해요? 워드라고 해요. CPU에 의해서 한 번에 처리 대상의 크기를 뭐라고 해요? 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CPU를 얘기할 때 앞에 붙이잖아요. 8비트 CPU, 16비트 CPU, 32비트 CPU, 64비트 이렇게 붙이죠. 이게 워드예요. 이게. 이해하시죠? 8비트 CPU는 뭐예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바이트였다. 그런 얘기야. 16비트 시절엔 2바이트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크기였다. 그런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셨죠? 워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자료 구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쭉 자료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니. 그래서 워드의 용어가 중요해요. 바로 이제 C 언어에서는 뭐냐면 이 워드 고정된 크기는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레코드의 개념이 구조체잖아. 구조체. 그죠? 구조체. 그래서 구조체와 배열을 같이 배워요. 또 같은 개념이니까. 배열인 경우는 대괄호에 의해서 숫자로 첨자를 쓰지만 구조체는 점 찍고 맨바로 쓰죠? 명칭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배열의 세 번째 이건 배열이에요. 그죠? A의 점 B 그러면 이거는 구조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의 의미와 대괄호의 의미가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맨바를 요소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예요. 요소. 어떤 대규모 집단에서 특정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배열일 때는 대괄호, 구조체인 경우는 점으로. 그러니까 멤버 연산자라고 그러잖아요. 멤버 연산. 어떤 멤버를 표현하기 위한 연산자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 부여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차차 해드릴게요. 시험은 어차피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저는 강의를 3시간 수업인데요. 1시간 반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반하고 이렇게 두 번 중간에 한 번만 쉴게요. 3시간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졸려면 주무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옛날 같으면 두들겨 맞았죠. 수업 공부할 때 잔다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개인이 뭐 졸려서 자겠다는 데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면 돼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생리자 이걸 왜 물어봅니까? 당연히 가라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 왜 안 보냈어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담배 피러 가는 거니까. 교직생활 해봤지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미 부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냐? 13번 문제. 자, 13번은, 자, 돌아볼게요.